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삼순환 제5부 언어학과 철학편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이 시간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021년 첫날 새 아침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2022년이 가기 전에 사실 이 방송은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이미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제 녹음이 잘 안 돼서 음향 설비의 문제죠. 제가 이제 설비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설비에 투자를 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하튼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 유튜브 업로딩까지 했다가 정말 예기치 못한 또 음향상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다 삭제하고 새롭게 녹음하는 중입니다. 자, 뭐 여간 심기일전해서 다시 뭐 반복해서 세 번째 녹음하는 중이지만 그 덕분에 뭐 좀 더 설명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 혀를 믿어봐야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언어학과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 학자를 다루게 될 텐데, 훔볼트, 소시르, 비트겐슈타인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였죠? 막스, 프로이트, 니체. 막스의 실천, 프로이트의 무의식, 그리고 니체의 권력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근대 철학의 이제 그 큰 틀을 벗어나고 새로운 어떤 시대, 어떤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그 격변기에 이 세 학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짤막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은 뭐냐면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언어학이 기여한 바를 저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왜 언어학이 현대 철학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그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한단 말이죠. 물론 언어를 단순히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어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지금 철학과 연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철학적 확실성이라는 게 그냥 언어의 어떤 문법의 환상. 철학적 확실성은 문법의 환상에 불과하다. 혹은 언어의 환상,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문법의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분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사고,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두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입장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언어와 철학, 언어와 어떤 사유, 뭐 이런 것들의 연관성의 개념을 봤을 때, 자, 오늘 뭐 비트겐슈타인이 사실 초기의 역할을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분석 철학이라고도 해요. 철학 분과에서 분석 철학, 논리 실증주의, 이런 분들 이쪽 계열에서 특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를 상당히 어쨌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혹은 뭐 심지어 수학적인 어떤 기호, 수학자들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특히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문제는 결국은 문법의 문제다. 즉 우리가 철학을 한다라는 것도 사유한다라는 것도 다 언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벗어나서 사유할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이건 2번과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번 입장은 더 연구할 필요는 어디에 있다? 그냥 그 철학이라는 건 그냥 문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의 뭐 단어 무슨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오히려 더 쓸데없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깔끔한 논리로. 근데 그 논리의 가장 깔끔함의 끝은 수학적 기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인 기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바로 이 분석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의 환상을 걷어내게 되면 철학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관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어 연구를 통해서 진짜 인간의 삶과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연구를 더욱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철학자들의 모습, 특히 비트겐슈타인도 여기 또 연결이 돼요. 후기.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어찌 보면 이런 개념이 될 거고요.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요 1번의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비트겐슈타인도 특이한 족적을 남긴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은 이 사람은 그래도 일단은 철학자는 철학자인데 언어학과 관련된 철학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 초기와 후기의 개념이 아예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일단 이 책에서도 그러면 왜 언어가 철학과 연결이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간단한 사례로 나오는 게 우리가 삶을 산다, 잠을 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잔다, 내가 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나의 의지로만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자질 때도 있잖아요. 자진다. 저는 어제도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졸려요. 그러니까 막 잠이 오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을 내가 꼭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자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법이 없다고요. 우리나라 문법에 자진다가 없어요. 문법에 안 맞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말하고 싶어요. 자진다라고. 하지만 그게 문법이 없어.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문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법에 의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 우리의 사유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산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산다. 굉장히 능동적이죠. 하지만 삶을 살아보니 저도 올해 이제 41가 되는데 사라진다. 3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거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삶을 내가 무조건 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차저차 살아가네, 사라지네, 뭐 꾸역꾸역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죠. 혹은 뭐 살아낸다 이런 표현도 저도 좋아하거든요. 문법상 다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맞지만 그냥 그 문법의 한계를 혹은 넘어가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사유를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철학의 문제도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할 수 있겠죠. 니체 역시 문법의 환상이라는 말을 실제로 그때 썼었죠. 우리 지난 니체를 통해서 볼 때도 그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도 그냥 생각한다라는 이미 수로 안에 주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뭘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누가 생각하는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사유하면 자연스럽게 나가 등장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발견조차도 문법의 환상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어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 언어들은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명사 예를 들어 러시아어에서는 라이프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가 있어. 러시아 시 중에 My Sister Life가 있어. 여성 명사랑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시스터랑 라이프랑 맞아 떨어지니까 이건 독해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체코어로 이 시를 번역하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체코에서는 라이프가 남성 명사래요. 즉 시스터랑 같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번역을 하면 마이 브라더 라이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신대 게다가 문학적인 어떤 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감성이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어쨌든 문법의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찾아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한국의 언어를 이걸 판단하는 건 서구권 애들인데 그렇게 막 과연 번역이 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우리 한국의 언어가 그들의 어떤 감성으로 전달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죠. 자, 여하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입장과 두 번째 입장을 나눠보면서 나눈 입장 속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여기 별표를 찾죠. 이 언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과 사고에 접근해갈 수 있다라는 그 입장. 소시르, 촘스키 언어학이 이런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또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적 실천에 기초한 새로운 문제 설정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이제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이론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게임 이론이 되죠. 언어 게임 죄송합니다. 언어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 이론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나왔던 존 뇌시가 했던 그 경제학적인 이론이죠. 전략적인. 자, 어쨌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훔볼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훔볼트 첫 번째 주자 언어학적 칸트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훔볼트는 자, 언어학적 칸트주의. 갑자기 칸트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어떻게 칸트와 연결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훔볼트. 자, 훔볼트는 우리가 칸트 하면 뭐가 또 떠올라요? 칸트가 선험적 주체를 만들죠. 구상한단 말이에요. 선험적 주체, 선험적 감성 형식 기억나나요? 선험적 감성, 선험적 지성 형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감성에는 시간과 공간, 지성에는 범주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 선험적 주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그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그 형식이 우리 주관 안에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발상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제 이 훔볼트랑도 연결이 돼요. 어떻게? 언어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훔볼트는 언어학자니까 훔볼트가 주장했던 5가지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또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통일적인 유기체다. 통일성, 유기성, 통일적인 유기체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의 단어는 다른 단어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얘기해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해도 저도 지금 뭐 대본 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어가 언어를 만나서 구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문장으로서 이게 그냥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엉뚱한 걸 갖다 쓰면은 말이 안 되겠죠. 예. 말이 안 되게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하다 말고 배고프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건 더 뭐 이상해. 뭐 언어 철학은 배고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말이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뜬금없는 게 아니라 단어라는 건 다른 단어를 전제로 하고 단어를 결합시켜서 문장을 만드는 규칙을 전제하고 있는 거다. 아까도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었던 그런 또 유기적인 어떤 연결성도 있고요. 뭐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해는 또 새해에 맞는 어떤 그런 단어의 어떤 유기성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언어라는 건 통일적이고 유기적, 유기체의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자, 두 번째 특성, 언어는 활동이에요. 특히 정신적 활동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될 게 이 활동에 대한 개념입니다. 활동. 언어는 활동의 그러니까 즉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활동 중인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진행 중이 되는 거죠. 언어라는 건 철저하게 쓰여지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분절된 의무로서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는 영원한 활동이다. 영원성. 따라서 언어는 인간이 하는 활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활동함으로써 존재하는 거고 활동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물론 언어가 사유활동에서 독립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언어 자체가 사유활동 자체에서 완전히 뭐 밀접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개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그 활동이 없이는 언어가 존재할 수 없는 실체라는 그런 그러니까 활동 없이도 언어가 따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훔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언어는 그냥 수단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끊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언어는 단순한 어떤 도구와 수단 개념보다도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고 우리가 그 활동을 함으로써 언어는 존재하는 거예요. 즉 사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도 사례로 라틴어가 나오고 있는데 라틴어도 결국은 사용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현재 라틴어로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대화에서는 이미 사후 죽은 언어가 됐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아 있다? 이거는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고대 책들이 라틴어로 쓰여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가 여전히 연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활동 안에 있기 때문에 라틴어도 그나마 남아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언어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본다라는 거죠. 일종의 세계가 하나면 안경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안경으로 세계를 보는가라고 하는데 세계를 고유한 범주의 망으로 포섭하고 판단을 만들어주는 고유한 문장 형식을 제공하는 것. 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모국어에 대한 얘기겠죠. 우리는 지금 저도 철저하게 한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영어로 저는 사유하는 방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영어를 발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외국어 능력은 일단 꽝입니다. 예, 물론 이제 네가 최대한 노력해 봤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뭐 군대 갔다 와서 토익 학원 한 반년 열심히 다닌 거. 뭐 반년의 결과물이 거의 이제 토익 뭐 800 정도 맞추려고 노력해 봤다라는 거지. 사실 뭐 정작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뭐 토익 만점자들도 뭐 꽤 있고 900점대는 다들 넘어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영어는 제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가야지 제가 뭐 그들 앞에서 영어를 논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유 자체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 이 모국어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심지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아마 이게 어떤 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겁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의 사유가 모국어의 체계를 벗어나는 게 거의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모국어를 통해서 세계를 본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례가 그때 저도 사례로 나왔던 게 무지개거든요.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죠?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한국어로는 7개의 색깔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독일어는 5개다. 저는 이것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당연히 무지개는 7개 색깔 아닌가라고 했는데 하긴 나중에 무지개 뜬 거를 잘 보니까 7개로 진짜 구분이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만큼 그때그때 뭐 무지개의 컨디션도 있겠지만 문제는 또 그 나라의 또 언어인 거예요. 그 나라의 모국어가 말 그대로 그 색을 구분하는 세계 경계가 모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나라는 무지개 색깔이 8개로 구분하고 있고 아까 독일처럼 5개로 구분한 데도 있다. 자, 그래서 또 무지개의 색이 또 4개라고 보는 데도 있대요. 심지어는 무지개 색을 딱 2가지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나라의 어떤 언어가 독일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주황색과 보라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대요. 그죠? 19세기까지 독일에서는 주황색과 보라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지금은 쓰이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언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걸 사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거죠. 저 색깔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예. 정말 색이라는 게 그런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통일해서 그냥 말하는 거죠. 이거 하얀색, 검은색. 근데 하얀색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하얀색이 있잖아요. 검은색도 굉장히 다양한 검은색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이는 말할 수 없죠. 그냥 검은색이라고 대충 통일할 뿐이에요. 제 눈에 보이는 검은색도 지금 엄청 많은데 다 다른 검은색입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모국어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다. 3번과 4번이 또 연결이 좀 되는데 그러면 그 언어에는 각기 그 문화적인 고유성이 생겨요. 민족적인 어떤 고유성. 우리가 아까 모국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민족만의 또 어떤 특성이 있겠죠. 민족마다 다른 거.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어떤 주관성이 언어를 통해서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각각의 언어는 나름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쉽게 말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국민은 각각 고유한 색깔의 안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끼리만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색도 사유 방식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 정신과 언어는 연결돼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한글을 뭐 폐지한다거나 버리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하는 입장이 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일제시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왜 없애려고 했겠어요. 그 당시에. 한글 교육을 없애고 일본어 교육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훔볼트가 얘기했던 4번의 이유 때문인 거죠. 민족의 고유성을 파괴할 수 있는 거. 한글을 없앰으로써 민족의 고유성을 파괴하고 일본어를 가르침으로써 정작 이제 식민지로서 철저하게 일본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들의 어떤 나름 계산이 들어 있었던 거죠. 단순 효율성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정신, 조선의 어떤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그 한글 폐지와 일본어 교육이었겠죠. 우리가 그런 또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도 그
영어에 대한 사대성이 강한 이제 그런 이제 실용주의 학자들이 이제 한글 폐지론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아니면 뭐 한글 폐지까지 얘기하면 너무 욕먹으니까 영어 공용화, 영어를 제2국어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는 단순히 수단이야가 아니라 야 한글을 포기하고 우리가 한국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 민족적인 정신도 꺾이게 될 거야.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2021년에 영어를 국어로 하자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이제는 보이진 않습니다. 한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논쟁이었는데요. 그만큼 민족 정신과 언어는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여기서 보면은 저기 일본어의 재밌는 문법이 이거예요. 뭐뭐 함을 당하다라는 이런 문법을 쓰는데 그만큼 일본은 뭔가 이게 뭐뭐 당했다. 수동적인 뜻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뭐뭐 하도록 함을 당했어 이런 식으로 애들로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뭐랄까 결국은 뭔가 되게 좀 주체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문법 체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그 환경에 대해서 뭔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뭐뭐 하도록 함을 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 당연히 이런 문법 체계를 갖고 있으면 사유 방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밀접하게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주체 활동은 사유 속에서 대상을 형성한다. 사유를 통해 대상을 형성한다. 자, 갑자기 뭐 언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섯 번째는 언어는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주체 활동은 사유를 통해 대상을 형성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어요? 언어가 사유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대상을 형성한다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실상 대상을 형성해 갈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주체 활동이고요. 그래서 사유는 언어를 통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결국 대상이란 언어를 통해서만 형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례로는 역시 치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치즈는 현재 요즘은 이제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수십 가지의 종류를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치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먹으면 먹는데 뭐 그렇게까지 사 먹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치즈는 그럼 제 입장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세 개 정도밖에 없어요. 저의 세계에서는 치즈는 그런 거죠. 그렇게 치즈를 통해서 뭔가 맛을 세밀하게 구분한다거나 뭐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요. 근데 지금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뭐예요 이게 700가지라고 하는데 700개까지도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리를 즐기는 프랑스에서 치즈는 700개다. 용도와 맛,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극도로 자세한 치즈의 이름이 다 있는 거죠. 결국 700개의 이름,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까처럼 뭐 활동성과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 치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만약에 생각하거나 활동하고 무언가 구분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치즈를 표현하는 단어는 많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사실 맛의 차이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치즈의 사례보다 커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커피도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초기에 커피는 뭐 우리는 뭐 믹스 커피, 다방 커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더 커피에 대한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 뭐 아메리카노, 그죠? 그리고 당연히 뭐 에스프레소를 일단 뽑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당연히 라떼라는 단어도 이제 우리 익숙하죠. 마끼아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심지어는 이제 스페셜티 즉 원산지가 나오면 더 자세해져요. 원산지 커피로 이제 로스팅한 커피를 드립커피를 해서 먹는다라고 하면 원산지별로 맛이 또 다 달라져요. 그러면 야 이거는 약간 좀 아프리카 쪽이구나. 야 이거는 약간 남미 쪽 맛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커피에 대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것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주체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언어가 더 상세해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커피에 대한 세계를 더 많이 넓혀가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훔볼트와 어떤 칸트의 견해를 연결하는 자리까지 와 있는 셈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단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문장 다섯 번째, 칸트가 실제로 뭐라고 했었냐면 대상은 주관이 형성하는 거다. 대상은 사유구를 통해서 형성한다고 지금 훔볼트가 얘기했죠. 판단은 주관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칸트의 주장을 그러니까 훔볼트가 굉장히 의식을 한 거고 그래서 뭔가 생산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는 이걸 언어로서 얘기한 거죠. 언어야말로 주체들이 그 위에서 사고하는 일종의 선언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칸트가 얘기했던 선언적 주체, 선언적 구조를 어떻게 보면 훔볼트의 언어의 어떤 측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국어에 내장된 세계관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행해질 수 있죠. 지적 활동과 언어는 결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켜 인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세계를 영유하고 전유하는 방식이며 내적 조직이다. 이렇게 모국어를 통해 모국어 연구죠. 그래서 만약에 선언적 지성 형식이라고 했던 칸트의 그 범주 개념이 차라리 언어였다라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진경 선생님도 살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설득력이 높지 않겠냐. 왜냐면 칸트도 12범주를 얘기하는데 칸트의 그 범주도 왜 꼭 그 12개여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반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주의 어떤 가지수를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차라리 언어라는 범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언적 지성 형식을 얘기했다라면 더 설득력이 있죠. 자, 그래서 훔볼트의 칸트주의는 그래서 매우 생산적 보충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언어 구조 속에서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정확하게 칸트적인 선언적 주체를 구성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훔볼트의 주장이 일단 칸트적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성을 갖고 있죠. 나름 그래서 언어 구조 속에서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 노력 또한 정확하게 칸트적인 선언적 주체를 구성하는 결과로 귀착이 되고 모국어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제약하고 그래서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을 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훔볼트죠. 이로써 언어와 사고 구조 간의 긴밀한 관계, 사고에 대한 언어의 선차성, 언어의 우위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밀접하면서도 언어가 우선한다. 선차성, 언어의 선차성, 언어의 우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명제를 훔볼트는 칸트의 선언적 주체라는 개념에 이어 붙인 거고요. 언어란 그걸 사용하는 주체들 모두에게 공통의 사고 기반이고 선언적 구조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구조주의 선구자로 종종 지칭된다. 보통 소시르가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되지만 사실 훔볼트가 더 먼저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훔볼트에서 구조주의 선구자의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새로운 주체 철학을 언어를 통해 재건하고 있는 셈. 더불어 훔볼트 역시 칸트와 마찬가지로 선언적 구조로서 언어의 연구가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훔볼트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이쪽 뒷부분에는 이제 문법의 논리학의 문법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논리학에 대한 어쨌든 그 권위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죠. 야, 그것은 논리적이야.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데? 라고 표현하듯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논리학이라는 것도 사실 문법의 문제예요. 결국 논리학도 결국은 문법의 문제고 근데 그 문법은 어디서 왔죠? 이 문법은 또 서구 문법이에요. 서구의 언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서구 언어에서 생겨난 현재의 논리학을 그러면 동양인이고 혹은 한국인인 우리가 꼭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문법적 규칙을 일반화해서 사고 기초를 정립한 게 논리학인데 여기 역설적으로 우리는 훔볼트의 연구를 통해서 논리학의 법칙이란 문법 규칙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말을 바꾸면 문법적 규칙이 바뀐다면 표상들을 결합한 언어적 규칙이 전혀 다르다면 전혀 다른 논리학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의 논리학적 규칙이 성립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참조되지도 못한 언어라면 더욱 그럴 거다. 언어가 다르면 결국 뭐예요? 사고방식도 달라지겠죠. 그게 결국은 훔볼트의 뜻과도 같고요. 여기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도 있긴 한데 있다, 이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따로따로 쓰죠. 있다와 이다를 따로 단어를 쓰지만 서구 애들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인에 이 뜻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불어에서도 이걸 애들이라고 하나요? 이 단어도 그렇고요. 그만큼 뭐 비동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구의 기본적인 어떤 이 동사 개념이 동양과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것을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철학자에게 자인 동사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철학이 가능하냐, 어떻게 존재론을 연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언어 체계가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폄하적으로 얘기한 사례가 있죠. 그만큼
서구의 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칙조차도 결국은 진리이거나 자명하게 결코 아니란 점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서구의 학문적인 틀을 굉장히 많이 근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모든 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또 문법의 오류에 문법의 환상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니체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아무도 그것의 보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학의 규칙, 여기에는 진리를 향한 의지조차 없고 단지 모든 걸 동일한 틀에 꿰어 맞추고 지배하려는 권력 의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니체는 그렇게 얘기를 이미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훔볼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언어학과 철학의 어떤 관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칸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죠? 언어학적 칸트주의가 왜 훔볼트가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언어의 어떤 통일성, 정신적인 활동, 세계관, 언어의 어떤 민족 고유성, 그리고 이제 주체 활동의 대상을 형성하는 이런 측면까지 살펴봄으로써 일단은 첫 발을 디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주자, 이제 소시르로 본격적으로 언어 구조주의, 심지어 이제 보통 구조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소시르를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